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당일에는 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여전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6일 그리고 8월 2차 전지가 폭락했을 때 너무나 슬펐지만요, 그때 큰 반등을 했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실 로봇이랑 AI였어요. 그런데 이제 AI 중에서도 의료 AI는 좀 덜 올랐었는데 요즘에는 헬스케어 플러스 AI가 가장 대세지 않나. 어제 특히 2차 전지 쏠림 현상에서 AI랑 의료 쪽, 바이오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게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26일에 장중, 에코프로, 금양,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2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5%로 끝나는 등 정말 급등락이 너무나 심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바닥 따지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무서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성장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약바이오도 볼만하지 않을까. 다른 섹터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정말 성장주 자체를 저는 좋게 보고 지속적으로 대세가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년간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 조금 더 사랑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내일 대망의 바이오 액티브 ETF가 출시됩니다. 한동안 바이오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ETF 출시를 언급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내일 드디어 삼성자산운용 ETF계의 1등 삼성자산운용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액티브 ETF를 출시합니다. 여기서 액티브 ETF가 무엇이냐? 액티브 ETF란 말이죠.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종목과 매매 시점을 공격적으로 결정해서 운용을 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비교지수 한 30% 내에서 펀드 매니저, 담당 매니저가 해당 ETF에 넣을 종목을 직접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차이인 거죠. 기존의 바이오 ETF들은 패시브 ETF였습니다. 패시브 ETF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모두 편입하는 실물 완전 복제 방식을 목표로 하는 ETF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삼바, 셀트와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들이 정말 주로 이뤘었고, 인덱스 ETF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지수를 따라가는 헬스케어가 다 들어있는 경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시브 ETF만 있었던 바이오 ETF 시장에서 액티브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액티브 ETF가 출시된다라는 것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가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삼성자산을 필두로 신한자산도 의료기기를 메인으로 하는 ETF, 이제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ETF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펜딩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삼성자산과 타임폴리오는 메인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액티브라는 점이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느냐. 사실상 ETF가 출시되면 갑자기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ETF 출시 전에 이미 다 종목들을 담아놓기 때문에 출시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출시하고 보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ETF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가총액도 같이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 시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반등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빼고 그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대형주들은 정말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좋았었느냐 하면 단연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귀한 신약개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약을 만든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이미 만든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이제 신약을 만들었다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찍은 삼바와 유한양행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올해 4분기부터 너무나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숏! 공매도 잔고가 높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공매도 잔고가 높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매도 잔고 상위 50위 안에 들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만원대 초반에서 항상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그때 넘어가게 됐을 때 쇼커버가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만원대 초반에서 쇼커버가 일어났었고 지속적으로 SK바이오팜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SK바이오팜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표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엑스코플의 처방수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방수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베스트인클래스 뇌전증 신약의 적응증 추가와 처방수 증가 그리고 1년, 2년 안으로는 가능해질 MS 1위라는 그런 타이틀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금 SK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가능성이 있는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학회 모멘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1차 치료제 등재, 거기에 보험 등재 가능성, 그리고 파트너사인 J&J가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형사든 아니든 학회 모멘텀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한양행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9월에 있을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에 대한 데이터를 오픈하고 10월에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학회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의 반등을 알리는 건지 바이오의 호황기를 한 번 더 맞이할 수 있는 초입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인지 기관 순매수 3위에 올랐고요.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바이오를 나타내는 삼성바이오 최근에도 조금 반등을 많이 했고 확실히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안 볼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 흐름 좋고 하반기 모멘텀 유효한 기업들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요. 당연히 다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 AI는 제가 너무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관련된 기업들 따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큰 기업들 혹은 오늘 폭락한 혹은 어제 폭락한 기업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루쯤 조정을 크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유효한다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일단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8월에 세계 폐암학회 WCLC에서 경쟁 기업이자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화학요법과의 병용투여 1차 치료제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에 에스모에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마 병용이 발표됐을 때 어느 정도 원투원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고 누가 1초 치료제로 더 좋은지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사실상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 결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10월 학회가 정말 너무나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유한양행은 넥스트 파이프라인도 있죠. 이제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 글로벌 피크 세일즈가 5조 10조라고 하더라도 유한양행에 떨어지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레이저 티닙은 캐시카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고 국내에서만 최소 1,000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넥스트 파이프라인으로는 알러지 치료제 지아이노베이션과 공동개발 중인 알러지 치료제가 지금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본 쪽에서 태핑이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도 신약 승인이 좀 앞에 오면서 신약 승인 여부가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 관심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누누이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4분기 분기 흑자 전환 유지될 겁니다. 내년 1분기까지 안 넘어가요. 프로테어반트 인수했다고 안 넘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간 처방수 추이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게 돼준다면 엑스코프리가 GPM이 90에서 95% 정도 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비용은 플랫, 엑스코프리 처방수가 올라가면서 정말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많이 커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엑스코프리가 올라가면서 소폭 커지는 정도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SK바이오팜은 수익성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MS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 더 그때 주가 점프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유통망이 퍼펙트하게 있는 기업이 바이오팜밖에 없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하고요. 삼성바이오도 올해 뉴저지에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SK바이오팜이 그렇게 미리 코로나 때부터 오피스를 구축한 만큼 그 유통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값어치를 매겨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2종, 전신발작, 부분발작까지 늘어나니까 한 번 더 처방수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로노이는 오늘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그 전까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8월 달에 비알렌 11 비소세포 폐암 레이저 티닙과 타그리소를 투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 C797S 타겟의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의 첫 환자 투약을 앞두고 있고요. 9월에는 싱가포르에서 VRN 11의 전임상 풀 데이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풀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월에는 에스모에서 파트너사인 오릭파마가 오릭 114
엑손 20 인서션의 임상 1비상 데이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오릭파마도 요즘 진짜 주가 흐름 좋고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릭 114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고요. 환자 모집이 우리나라에서도 됐어서 제가 알기로 병원들 혹은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도 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항암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환자 모집이 되었을 때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좀 좋으면 좋은 소문이 나서 그런 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유방암 학회에서는 허투 타겟 파이프라인 전임상 데이터 오픈하는데 그때쯤 한 번 더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오릭파마가 오릭 114 임상 1비상 데이터를 오픈하게 되면 중국 판권, 아직 팔지 않은 중국 판권을 팔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오릭에 팔았었던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값을 받겠죠. 임상이 많이 진행됐으니까 어느 정도 환자 데이터를 본 거잖아요. 이렇게 유효성이 많이 확보된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값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릭 114의 중국 판권 팔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의 경우에는 어제 폭락을 했죠. 이게 사실 아마 펀드에서 나온 매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중해제약이 최근에 보르노이와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AI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드디어 되면서 올랐던 것도 있을 것이고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올랐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발견된 것도 있었을 텐데요. 2분기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이 그럼 왜 좋은데요? 라고 여쭤보시면 햄리브라라는 혈흔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 그리고 리바로 패밀리 안에 있는 복합제들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라이선스 인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국내 판권을 중해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약품들은 수익성이 다 좋습니다. 리바로는 GPM이 8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약품들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JW 중해제약의 수익성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플랫폼은 여러분 언급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NC바이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LNC바이오도 신고가를 찍고 있었으나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NC바이오도 공매도 잔고 항상 탑 20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메가카티의 신의료기술 평가위의 결과가 7월 말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니고 8월 초중순으로 저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중순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의료기술평가위의 결과 나오는 게 중순까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의료기술평가위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실비 적용되고 바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서프가 기대된다. 메가카티도 수익성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반기를 기대해보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NNC바이오가 공장 만든 것에 대한 업데이트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하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업들, 제바가 아니더라도 제가 AI 기업들도 다 좀 만나보려고 하고 그 외에 나중에 관련 있는 혹은 업사이드 큰 기업들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기업과의 쪽집기 과외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 기업 담당자 분과 콩콜이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중요 내용 그리고 봐야 되는 내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짧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꼭 시청하시면서 기업들 정말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나 원하시는 코너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